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당연히 소화가 안 되고 살이 찌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젊었을 땐 어떤 음식이든 소화를 잘 시키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속이 쉽게 더부룩해지는데요.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져 만성 피로에 찌들고 장운동이 둔해져서 변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당뇨와 고지혈증, 고혈압이 찾아오는 게 과연 나이 때문일까요? 이런 성인병은 나이로 인해 오는 당연한 현상이 아닙니다. 나이를 먹어도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한 사람은 살이 찌지 않고 당뇨나 고지혈증을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몸은 소화력이 떨어지고 신진대사도 둔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제대로 먹지 않아서입니다. 부드러운 밀가루 음식과 기름기 넘치는 고기, 인스턴트 식품에 중독된 현대인들은 늘 속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몸은 자연에 가까워서 살아있는 음식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는 맛이 좋다는 이유로 독이 되는 죽은 음식만을 먹기 때문입니다. 가열되고 가공되어 효소가 사라진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소화가 더딜 수밖에 없는데요. 배에 가스가 차고 속이 메스껍고 위가 쿡쿡 쑤시는 소화불량은 그만큼 우리가 잘못된 음식을 먹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완전 소화입니다. 지은이 류은경, 펴낸 곳은 다산 라이프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국립암센터 신약개발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인위적인 약의 힘으로는 질병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해독과 영양을 기본 원리로 삼는 자연의학을 통해 각종 질병과 비만을 개선하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닌 자연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연의 음식을 먹을 때 소화기관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비만, 당뇨, 고혈압, 고콜레스테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소화불량과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자세히 알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먹고 건강하게 사는 법. 요즘은 주변에서 아토피와 대상포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젊은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아토피 환자는 이렇게 많지 않았다. 대상포진도 마찬가지였다. 오랫동안 병실에 누워 지내는 환자들이나 걸리는 병이 대상포진이었다. 현대의학과 과학은 빛처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종류와 환자는 점점 더 늘어나는 게 현실이다. 어찌나 암 환자가 많은지 대학병원에서 위암 환자는 감기 환자 취급을 받을 정도이고 소화불량이나 만성피로, 비만은 병축에도 끼지 못한다. 50대가 되면 당연하게 콜레스테롤이나 혈압약을 복용하고 유전 질환에 걸려도 크게 놀라지 않는다. 이렇게 의학이 발달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건강한 삶은 줄어들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만큼 건강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기 전에 자신이 몸과 건강에 대해 얼마나 교육을 받았는지 생각해보자. 학교에서 건강학이라는 과목을 배운 적이 있는가?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본 건강 정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는가? 만약 건강이 아니라 돈이었다면 이렇게 공부도 하지 않고 남들이 막무가내로 던지는 정보만을 믿고 투자하지는 않을 것이다. 부동산이든 금융이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매우 신중하게 선택할 것이다.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하는 건강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정말 소중한 우리 몸인데 좀 이상하다. 병원은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 아니다. 병원은 단어 그대로 병이 있는 집이라는 뜻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 아니라 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보유한 공간일 뿐이다. 그러므로 병원만 자주 가면 건강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큰 오산이다. 특히 사람의 몸은 복잡한 유기체로서 병에 걸리기 전에 여러 전조 증세를 보여준다. 20대 후반이 되면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경우가 잦아지고 만성 피로를 느끼기 시작한다. 30대가 되면 나이살이 찌면서 장이 예민해지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시달린다. 이렇게 소화불량, 뱃살, 만성 피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 심각한 병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를 우리는 반건강 상태라고 부른다. 암, 당뇨, 고혈압, 치매 등 현대인들이 겪는 질병은 대부분 서서히 진행되는 만성 퇴행성 질환이다. 암 역시 10억 개의 세포가 생겼을 때 진단할 수 있는데 10억 개의 세포가 생기려면 10년에서 20년 정도가 걸린다.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는 병을 미리 알아채려면 반건강 상태에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 신호가 왔을 때 적절한 건강법을 사용하면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몸이기 때문이다. 몸은 기계가 아니라 자연이다.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고 몸에 쌓인 독소를 해독하며 휴식을 통해 기운을 불어넣으면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져서 건강한 조직과 장기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반건강 상태를 다루지 않는다. 기술은 첨단이지만 근본 원인에 대한 개선 없이 증상 완화만 돕는 대증 치료에 머무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병원에서는 혈액 내 당 수치가 높으면 당뇨병을 조심하라고 한다. 당뇨병은 당을 조절하고 공급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단백질이 분비되지 않아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질병이다. 그런데 인슐린은 갑자기 분비량이 줄거나 멈추지 않는다. 천천히 분비량이 줄면서 혈당량이 높아진다. 이럴 때 현대의학은 단순히 높은 당 수치를 낮게 떨어뜨리는 치료에 집중한다. 콜레스테롤 약이나 혈압약도 마찬가지다. 이런 약들은 증세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보다는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려놓는 기능만 수행한다. 그래서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몸이 안 좋아지고 약을 먹으면 나아지는 일이 반복된다. 이런 방법을 일시적으로 증상만 완화시키는 대증요법이라고 한다. 당뇨병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혈압은 분명 몸의 내부에 이상이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몸 안에 문제가 있음이 명백한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려고 노력하면 좋을 텐데 현대의학은 잠시 증세만 완화시키는 대증요법을 고집한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왜 첨단 의학은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택하는 걸까? 단언컨대 현대의학의 접근법은 100% 맞는다고 보기 어렵다. 체내 혈당량을 조절하려면 인슐린을 강제로 주입하기보다 식사 방법을 살피는 게 우선이다. 혈당량은 내가 먹는 음식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살을 빼고 싶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몸에 축적된 지방은 음식과 장기 기능에 따라 그 양의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식사 방법을 개선하지 않고 운동만으로 살을 뺀다는 건 꽤 어려운 일이다. 앞서 말했듯 우리 몸은 자연에 가깝다. 따로 의식하지 않아도 밥을 먹으면서 영양소를 흡수하고 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만든다. 혈액이 순환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 몸에 깃든 자연의 원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몸의 혈관은 동맥과 정맥, 모세혈관까지 모두 연결하면 약 13만 킬로미터로 지구를 3바퀴 돌고도 남는 길이며 혈액 속의 적혈구는 1초마다 무려 200만 개씩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이렇게 생동하는 우리 몸을 기계적으로 수치화해서 바라본다. 예를 들면 음식을 단순히 칼로리화해서 비교하는 식이다. 만약 지금 다이어트를 고민하는 여러분 앞에 200칼로리의 시리얼과 300칼로리의 과일이 있다면 어떤 음식을 선택할 것인가? 의사들이 얘기하는 대로 칼로리가 낮은 시리얼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하지만 자연에 있는 야생동물이라면 본능적으로 과일을 선택할 것이다. 살아있는 과일이 영양소도 많고 소화도 더 잘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무 똑똑한 나머지 본능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건강하고 날씬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다.
그리고 건강해지는 방법은 과학이 아닌 자연의 이치에서 찾아야 한다. 지나치게 복잡한 과학과 의학, 영양학은 우리를 병들게 한다. 심지어 영양분이 가득하다 믿고 먹었던 음식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나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섭취는 심각한 영양 불균형과 성인병을 초래한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너무 늦은 시기란 없다. 만병의 원인이 먹는 것에서 시작한다면 다시 먹는 것을 통해 나아질 수 있다. 이 책의 목적은 밥과 빵, 고기 위주의 식사로 심각한 영양 불균형 상태에 놓인 현대인들의 식습관을 개선하는 데 있다. 특히 위, 간, 장의 소화기관을 중심으로 올바르게 영양을 공급하고 해독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해결책의 중심에는 과일이 있다. 다시 말하지만 약과 병원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지 않는다. 스스로 식사 방법을 바꾸고 영양 상태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질병의 원인은 사라지지 않는다. 부디 이 책을 통해 자연의 순리를 이해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모두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나는 왜 늘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붓는 걸까? 약을 먹어도 왜 낫지 않을까? 약은 몸의 질서를 깨뜨린다.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이 떨어진다. 당뇨약을 먹으면 당 수치가 조절된다. 그런데 이렇게 수치를 맞췄다고 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졌다고 볼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다. 오히려 한 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한다. 부작용이 나타나면 또 그에 대한 약을 먹어야 한다. 무엇이 문제일까? 약물의 어원은 drug, 마른 풀이라는 뜻으로 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한 풀에서 기인한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먹는 약은 대부분 석유계 화학 물질이다. 양리학의 시조인 파라셀수스는 모든 약물은 동물이며 용량에 따라 달라질 뿐이라고 했다. 이러한 학문적 정의에 따라 음식은 약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독성이 있는 화학 물질만 약이 될 수 있다. 좀 아이러니하다. 약을 먹는 것은 아프지 않고 건강해지기 위함인데 독성이 있어야만 약이 될 수 있다니. 약은 어떤 면에서는 치료제가 되고 어떤 면에서는 독소가 된다. 약 사용 설명서에도 환자의 상태나 복용기간에 따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쉽게 말해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는 용량 차이에서 비롯된다. 제약회사에서 약을 개발할 때는 치료 개수를 산정한다. 동물 실험 시 동물의 치사량을 치료량으로 나눈 값이 치료 개수이다. 보통 치료 개수가 클수록 안전한 약물로 취급하는데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는 1000 정도로 매우 크고 항암제는 1 정도로 매우 작다. 항암제의 치사량과 치료량이 같다는 것은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함께 죽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암 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빠지고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항암제가 세포 분열이 빠른 암세포와 소화기, 두피세포도 함께 공격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대인이 먹는 약은 거의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동반한다. 그러므로 무턱대고 약에만 의존하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니다. 대표적인 예로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스타틴계 약물은 횡문근 융해증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다. 횡문근 융해증은 팔다리의 근육을 구성하는 횡문근이 약이나 운동 등의 원인에 의해 녹아 근육 괴사를 일으키는 병이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근육통과 근무력감을 호소하고 심할 경우 급성 심부전까지 일으킬 수 있다. 심지어 스타틴계 약물의 설명서에는 흔히 당뇨와 드물게 췌장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약효가 나타난다는 건 생명 유지에 필요한 효소계가 차단된다는 말과 같다. 위장약은 위산분비 억제제와 중화제로 위산의 활동을 떨어뜨리고 고혈압약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보통 혈관 수축을 차단하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저해제를 사용한다. 당뇨병 치료제로 쓰이는 혈당 강화제는 당이 장에 흡수되는 걸 막거나 간에서 당이 만들어지지 않게 차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혈당 수치를 떨어뜨린다. 이처럼 모든 약은 인체의 기본적인 활동을 차단한다. 약보다 식습관이 먼저다. 무조건 약을 배척하라는 건 아니다.
약에 대한 지나친 신뢰가 문제다. 심한 두통이나 복통,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반응으로 고통스러울 때 약은 고마운 해결사가 되어준다. 가끔 약물이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해서 쓰러질 만큼 우리 몸이 약하지도 않다. 다만 약이 모든 병을 치료해준다는 믿음, 장기 복용을 해도 안전하다는 믿음이 위험하다. 약을 먹기 전에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보자. 우리 몸은 소소한 증상을 통해 신호를 보낸다. 사소하게 여기는 뱃살, 설사, 만성피로도 그만큼 몸이 이상 상태에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다. 알약으로 이런 증상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병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그런 점에서 식습관 개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대에는 대부분 영양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있다. 특히 과일과 야채 섭취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과일과 야채 섭취만으로도 개선되는 증상이 수없이 많은데 안타깝다. 오전에 과일 3개 먹는 식습관이 한 달 정도 몸에 배면 당 수치를 조절할 수 있다. 식후 과일은 독이 되지만 식전 과일은 안전할 뿐 아니라 당 수치를 탁월하게 조절해준다. 빵이나 과자, 우동, 라면을 먹으면서 과일 하나에 벌벌 떠는 당뇨 환자가 없기를 바란다. 위 건강법. 소화가 잘 되면 효소가 살아난다. 십첩반상 부럽지 않은 단순한 식사법. 복합 음식과 단순 음식을 구분하자. 밥 따로 물 따로 먹는 일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음식의 배합이다. 음식의 배합이 잘못되면 소화가 더뎌져 음식물이 오랫동안 장에 머무르게 되고 독소를 배출하는 시간도 길어진다. 음식물 쓰레기를 제때 버리지 않고 오래 두면 썩어서 냄새나는 것과 똑같다. 음식물 쓰레기가 생기면 빨리빨리 버려야 위생적이다. 참고로 복합 음식의 소화기간은 보통 3시간에서 9시간으로 길고 단순 음식은 30분에서 3시간 이내로 짧다. 보통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처럼 고분자 물질로 이루어진 음식을 복합 음식이라고 한다. 단백질 복합 음식으로는 육류, 생선, 유제품, 달걀 등이 있고 탄수화물 복합 음식으로는 밥, 빵, 국수, 감자 등이 있다. 복합 음식은 각 성분의 소화효소가 달라 섞이면 소화가 더뎌진다. 우리가 좋아하는 삼겹살에 밥, 된장찌개 조합이나 스테이크 감자 조합, 토스트와 우유 조합도 사실 소화에 적절하지 않다. 뷔페에서 다양한 종류의 동물성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을 섭취하고 난 뒤 소화가 안 되는 건 단순히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복합 음식을 마구 섞어 먹었기 때문이다. 단순 음식은 소화기간이 짧은 과일과 야채이다. 단순 음식 중 과일은 반드시 공복에 먹는 것이 좋다. 과일의 효소가 소화를 직간접적으로 돕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파인애플과 고기를 함께 먹으면 단백질을 분해하는 브로멜라인 효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과일은 소화효소를 많이 사용하는 음식이 아니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화 시간도 30분 이내로 짧다. 야채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소화 시간이 2-3시간 정도로 과일보다 긴 편이다. 과일과 야채도 성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따로 먹는 것이 좋다. 가급적이면 단맛과 신맛 등 맛의 성질에 따라 또 소화 속도가 비슷한 것끼리 섞어 먹는 게 좋다. 예를 들어 오렌지와 귤은 같은 성질이니까 함께 먹어도 좋지만 아보카도는 기름 성분이 많으므로 다른 과일과 섞어 먹으면 소화가 더뎌진다. 건강한 식사는 살이 찌지 않고 가뿐한 몸을 만들어준다. 고기를 먹어야 건강하게 느껴지는 건 단지 오랜 시간 우리 몸이 높은 열량을 섭취하는 데 중독되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식사법을 갑자기 바꾸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서두를 필요는 없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자연식의 양을 늘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먼저 건강한 음식에 손을 내밀게 될 것이다. 간 건강법. 이렇게 먹으면 간세포도 재생된다. 간의 해독력을 상승시키는 자연 음식.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은 독소에 노출된 채 살아간다. 앞에서 우유와 고기, 가공식품의 첨가물과 덜 소화된 음식물이 내부의 독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말했다.
그 외에 소화와 대사 활동 시에 발생하는 암모니아, 요소, 산소 찌꺼기인 활성산소도 내부에서 발생하는 독소다. 특히 활성산소는 과식과 과음, 정신적 스트레스와 약물 복용 등 산소 소모량이 증가하는 모든 활동에서 발생한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샴푸나 세제, 환경호르몬 등도 몸을 망치는 독소다.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미세먼지 역시 폐와 세포를 망치는 독소이고 길을 지나다 마시는 담배 연기도 독소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런 독소는 피하기 어렵다. 독소는 간 기능을 약화시키고 지방대사를 비롯한 몸의 내부 기능도 저하시킨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 우리는 해독과 영양의 원리에 따라 간 기능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우리 몸이 해독에 사용하는 에너지는 전체의 80%다. 독소가 생기면 빠른 시간 안에 해독해야 생명이 위태롭지 않기 때문이다. 독소가 축적되면 생명활동에 관여하는 효소도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빼내는 것도 중요하다. 해독 없이 먹는 비싼 보양식이나 보약은 효과가 없다. 건강하고 가벼운 몸을 위해서는 영양소 섭취와 신진대사 자극은 그 다음이다. 해독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는 독소 변형이다. 애벌 빨래를 생각하면 쉽다. 때가 너무 심하게 묻은 옷을 빨 때 먼저 충분히 불리는 것처럼 독소도 변형 과정에서 다른 분자와 결합하기 쉬운 상태로 바뀐다. 이때 우리 몸에 P450이라는 효소가 독성 물질을 다른 물질로 바꿔준다. 두 번째 단계는 독소 배출이다. 변형된 독소는 다른 분자와 결합되어 담즙이나 혈액을 통해 배출된다. 이처럼 해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있다. 1단계 독소 변형 과정에서는 비타민 A, C, E 등과 항산화 물질이 필요하고 2단계 배출 과정에서는 독소를 물에 풀기 위해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 글리신, 글루탐산, 시스테인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아미노산이 갖춰졌을 때 몸의 항산화력, 즉 해독력이 증가한다. 이 물질들은 모든 세포 내에 존재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 글루타치온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항산화 물질은 해독과 함께 면역력을 상승시키는 항암 물질이다. 항산화 시스템은 우리 몸의 암 예방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간의 해독력과 암 예방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 해독에 필요한 이 물질들은 간에서 생성되고 저장되며 상호작용을 통해 상승 효과를 이끌어낸다. 비타민 C는 비타민 E의 산화를 막고 비타민 C가 산화하면 글루타치온이 이를 재생시킨다. 비타민 E는 코엔자임 Q10, 알파리포산과 글루타치온 생성에 영향을 미치며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항산화 물질이 암 예방에 필요한 물질로 알려지면서 수많은 영양제가 탄생했다. 어떤 사람들은 한 주먹씩 먹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양의 영양제를 비싼 돈 주면서 먹을 필요는 없다. 이미 자연이 조화롭게 땅과 바다를 통해 충분히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1단계 독소 변형 과정에 필요한 영양소는 과일과 야채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다. 제철에 나는 사과, 포도, 귤, 딸기 등 사과 중과 크기의 과일을 하루 3개 정도 먹으면 충분하다. 야채는 항산화력에 좋다고 알려진 설포라판이 많은 양배추와 브로콜리, 콜라비, 케일 등을 추천한다. 정제되지 않은 통곡식과 새싹 음식, 식물성 기름에는 코엔자임 Q10이 함유되어 있다. 2단계 독소 해독 과정에 필요한 글리신, 시스테인, 글루탐산은 체내 대사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음식 중에는 고등어와 연어 등의 생선류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바쁜 현대인이 하루 3끼를 모두 완벽하게 건강식으로 챙겨 먹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너무 꼼꼼히 챙기려다간 스트레스가 생겨 정신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이때 우리가 가장 편하게 챙겨 먹을 수 있는 항산화 식품이 바로 과일이다. 과일은 오전 배출 주기에 먹으면 간 해독이 빨라지고 점심과 저녁 식사 30분 전에 하나씩 먹으면 입맛도 교정된다. 이제 과일로 간 건강을 챙겨보자. 장 건강법, 장내 독소 제거, 바나나똥이 먼저다. 독소 음식을 먹었을 때 똑똑하게 대처하는 법.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1등 먹거리 치킨.
치킨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다. 2017년 한 해에만 약 8억 마리의 닭이 소비되었을 정도니 이 정도면 가히 중독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이렇게 기름으로 튀겨낸 치킨은 과산화지질 덩어리가 가득한 일종의 독소식품이다. 과산화지질은 불포화 지방산이 산소를 흡수하여 산화된 물질로 동맥경화증과 노화의 원인이 된다. 물론 깨끗한 기름으로 튀기면 산화되는 정도가 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사먹는 치킨은 노릇노릇하기보단 갈색을 띠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기름을 오래 사용했다는 증거다. 치킨에는 과산화지질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 산란계 농장의 99%는 철창 케이지에서 닭을 기르는 공장식 축산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 비좁은 곳에서 다른 닭의 배변을 맞아가며 사육되는 닭이 과연 건강할까? 모든 동물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을수록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진다. 그래서 세균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항생제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 좁은 철창 안에서 사료와 항생제만으로 몸집을 불린 닭은 약 한 달 만에 도축되고 기름에 튀겨진다. 치킨을 먹는다는 건 항생제를 먹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항생제를 먹인다고 해서 닭들이 세균에 감염되지 않는 건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식품 중 식중독균의 항생제 내성 실태조사 및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닭고기의 97.3%에서 세균이 검출되었다. 특히 닭고기에서 나온 대장균의 80% 이상은 특정 항생제 성분의 내성을 보일 정도로 강력했다. 이는 소나 돼지도 마찬가지다. 치킨은 항생제와 성장호르몬, 과산화지질이 어우러진 독소 뷔페다. 입은 즐거울지 몰라도 위, 간, 장은 독소를 소화하고 분해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해야 한다. 그러다 이 독소가 차고 넘치면 피부에 뾰루지 형태로 올라온다. 뾰루지는 간이 과로 상태에 처했다는 경고다. 혹시 지금부터 당장 치킨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치킨은 과산화지질과 성장호르몬, 항생제를 가진 수많은 음식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렇게 몸에 해로운 음식을 대자면 탕수육, 프렌치 프라이, 돈가스 등 수없이 많다. 물론 장차 이런 음식은 섭취를 줄이는 게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면 해독이라도 제대로 하자. 옛날부터 숯가루는 해독제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기원전 1550년경 이집트에서도 숯가루를 간질, 탄저병, 현기증을 치료하는 의약품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에서도 식용숯가루는 의약품으로 등재되어 있다. 숯가루는 학자들이 안심하고 자기 몸에 실험을 할 정도로 그 치료 효과가 대단하다. 1830년 프랑스 약학자 타우어리는 숯가루가 쥐약을 분해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학회 회원들 앞에서 스스로 실험 대상이 되었다. 그는 치사량의 10배나 되는 쥐약을 10g의 숯과 함께 먹었는데 실제로 아무 탈이 없었다. 이후 숯가루는 암치료, 요독증, 위장 가스 질환, 소화불량, 위산과다, 입냄새 제거, 니코틴 제거, 간염 등의 치료제로 쓰였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독일군이 염소가스를 무기로 사용하자 연합군이 숯 방독면을 만들어 착용하기도 했다. 숯은 도대체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해내는 걸까? 숯은 아주 미세한 다공성 입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물질을 흡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개 단위의 분말숯은 1분 이내에 80개 단위의 암모니아 가스를 흡착할 수 있다. 악취가 심한 화장실에 숯을 놓아두면 냄새가 사라지는 것도 바로 이런 원리다. 그래서 숯가루를 먹으면 몸속에 있는 독소와 노폐물이 숯가루에 달라붙어 쉽게 몸 밖으로 배출된다. 특히 가공식품과 적색육에 들어있는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을 흡수해 암 발생을 억제시킨다. 놀라운 사실은 숯은 독소만 흡수하고 영양소는 흡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궤양이 있는 사람이 숯을 먹으면 위산이 흡착되어 위벽을 보호하고 통증을 사라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사람이 먹으면 위 내 부패 산물을 없애주고 장염과 설사에도 긴급 처방약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단 숯은 흡착과 배설 시 많은 물이 사용되므로 숯을 먹는 사람은 물도 충분히 마셔주어야 한다. 숯은 요리할 때 맛을 좋게 해주며 쌀독에 넣으면 벌레가 생기거나 썩는 걸 방지해준다. 그러나 아무 숯이나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숯을 만드는 과정에 따라 흑탄, 백탄, 활성탄으로 나뉘며
이 중 사람이 먹어도 되는 건 활성탄이다. 흑탄의 경우 수시되는 과정에서 생성된 유해가스가 남아있어 오히려 인체에 해롭다. 참고로 숯은 먹었을 때뿐만 아니라 피부에 발랐을 때도 효과가 있다. 건강의 원리는 영양과 해독이다. 평소 인체에 해로운 음식을 많이 섭취한다면 숯가루를 섭취함으로써 몸속의 독소를 제거해보자. 물론 그 전에 치킨 같은 독소 음식을 줄이고 과일과 야채 같은 자연식을 먹으면 더욱 좋다는 사실도 잊지 말자. 책을 읽으면서 주변에 건강하고 살이 찌지 않은 지인들을 떠올려 봤는데요.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잘 먹고 잘 움직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잘 먹는다는 건 아무거나 마구 먹는 게 아니라 몸에 좋은 음식을 본인의 양에 맞게 적당히 먹으며 규칙적인 시간에 먹는다는 것입니다. 인스턴트 음식보다 자연식을 즐겨 먹는다는 점까지 이 책에서 말하는 건강한 식습관과 일치했습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을 질병으로부터 완벽하게 구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건 오직 자연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만들어진 음식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